이 노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시죠? 1988년 가요대상을 받았으니 정확히 30년 전 유행했던 노래입니다. 바로 그해 1988년에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당시 시급은 487원. 그때 시세로 고등어 반마리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고철을 녹여 기계 부품을 만드는 주물 공장입니다. 전체 종업원 160여 명 가운데 약 70%가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월급이 올랐는데 싫을 이유가 없겠죠.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고요. 한편으로는 회사가 좀 어려워가지고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회사에선 올해 인건비가 7억 3천만 원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올라가 보면 여기서 20년 된 사람이 앉아 도는 사람 같은 집 부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올릴 만큼 이제 최저임금 해당자만큼 올릴 만큼 올려야 그 갭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 최저임금 대상자가 아닌 직원들도 다 올려줘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예. 이 때문에 최저임금을 둘러싼 불법과 편법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기계 부품을 납품하는 2차 협력업체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올해 1월 월급 명세서입니다. 그런데 시급이 6,470원. 작년 최저시급과 똑같습니다. 올해 시급이 7,530원이니까 그거에 맞게 우선은 그 금액이 그래도 작년보다는 몇만 원 선은 올라서 이제 우선 월급을 받겠구나 하고 이제 그거에 맞게 이제 이렇게 생활을 꾸려나간다든가 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실제로 월급을 받았는데 이게 작년 그 적용된 시급으로 임금이 계산돼서 나오니까 이제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업체를 찾아갔더니 올해 최저임금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시급 7,530원으로 정해진 지가 언젠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요즘 멜스코에서도 오늘 인터넷 뉴스에도 보니까 전렬이 돼버리고 노동부 국회로 넘어가니 이런 내용이 조금 나와 있더만요. 그 삶이 거기 때문에 그러죠. 확정되면은 그러면 소급해서 그러죠, 다. 당연히 확정되면은 소급이 되고 보도하는 거지, 그거야. 현재 국회에선 기존에 지급되던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됐으니 이걸 포함시켜달라는 재계와 반대 입장인 노동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결정되면 그때 가서 소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말로는 이제 또 소급해서 준다니까 뭐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기다리고 다 같은 마음이죠. 다 받을 돈 못 받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 상당수 제조업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심정적으로는 그 위반이 아니라고 하지만 어떤 이 규정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지고 그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우리도 지금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위반은 위반이죠, 그게. 예,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도 없는 그 상황이 되어 있죠.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법규나 규정 등을 이유로 들면서
그 매월 지급되어야 될 임금을 나중에 주겠다라고 근로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유예시켰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복잡하게 바꾸는 편법도 동원됩니다. 대기업 자동차 공장에서 사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일하는 서모 씨. 올해 사내 하청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입니다. 월 기본급 157만 3,770원. 우리나라 한 달 표준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니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을 곱한 액수입니다. 언뜻 봐선 최저임금 기준을 지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내 하청업체들은 통상적으로 표준 근로시간을 209시간이 아닌 240시간으로 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휴일에도 일하는 것으로 쳐서 근로시간을 240시간으로 계약하면 기본급은 약간 올라가지만 대신 1.5배 더 많이 주게 돼 있는 휴일 수당을 크게 낮출 수 있어 경영진에겐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규모가 작은 이제 하청업체들은 이제 그 정규직들이 이제 다 이제 휴일에 다 쉬고 할 때 이제 그 정비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업무 특성상 토요일 일요일에도 무조건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출근해서 토요일 일요일에도 무조건 10시간 정도를 근무를 해야 되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업체에서는 이제 그 240시간을 기본 시간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저 시급이 높아지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시급이 6,470원일 땐 근로시간을 240시간으로 해도 기본급이 155만 원 가량이었지만 올해 시급이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180만 7,200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러자 올해부터 한 달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슬그머니 낮춰서 기본급을 157만 3,770원으로 낮춰버린 겁니다. 원래 받았어야 할 기본급보다 23만 원 이상 낮아진 셈입니다. 경영진 입장에선 휴일 근무 수당을 조금 더 올려줘야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선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저희 직원들끼리는 이제 또 쉼터에 모여서 한 10명 정도 이렇게 쉼터에 모여서 줄담배를 엄청 피웠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냐 이러면서.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또 힘이 없다 보니까 또 사장님한테 찾아가서 따질 수도 없고. 그러나 표준 근로시간을 바꾸려면 근로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이 209로 해도 법 위반은 아니니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될 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업장에 한 번 형성된 규칙, 규정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바꿀 때에는 특히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바꾼다고 할 때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취지이고요. 미안합니다. 혹시 이 사장님 업체 대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자동차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할 때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고 다시 재계약을 하겠다 해가지고 설명 그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는 209시간으로 이렇게 합니다 하고 했습니다. 최저시급 7,530원을 240원을 다 해줬다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전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로 원청 대기업에서 받은 인건비 결제 내역서 2장을 보여줬습니다. 작년 거고 12월 이거 보세요. 날짜 이거 이건 올해 거고 작년 거. 합계금액 418 이게 이렇게 된 상태. 작년이나 올해나 네, 지금 현재 똑같아요.
원청사인 대기업 자동차 회사에서 결제해준 인건비 내역서는 작년이나 올해나 1원 단위까지 똑같았습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딱 이것만 보고 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흐물치가게 뭐 이러니 제가 무슨 뭘 올려줘요? 지금도 예? 그러면은 그 원청에서도 어쨌든 인건비 부담이 협력업체들이 올라가는 거를 알고 아는데도 이런 상태예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노동자들도 무조건 밀어붙일 수만은 없다고 합니다. 사측이 이러이러한 편법을 통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비껴나가려고 하는 거에 대한 대응책은 마련돼 있어요. 그러나 알면서도 회사 현실을 또 노조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측의 편법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는 거죠. 노조에서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회사의 현실. 지금부터 이 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돼 하도급 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법 조항에만 있을 뿐이지 현실에선 거의 작동되지 않습니다. (20년) 넘게 기계 부품을 생산해 대기업에 납품해온 업체를 찾았습니다. 뉴스에 나오듯 납품 단가 인하 압력이 실제로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중장비에 들어가는 부품 단가가 2008년엔 개당 4,990원이었는데 현재는 4,760원으로 10년 전보다 230원이 내려갔습니다. 또 자동차 미션에 들어가는 부품도 10년 전 8,648원이던 것이 현재는 오히려 125원 깎였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이 최저임금이 인상이 대폭되면서 원래도 사실은 16.4% 됐지만 그 앞에도 8% 이것도 상당히 높았거든요. 현재 인상이 10년간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기업에다가 일단 일부 업종에 그 인상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도저히 적자가 나니까 감당이 안 돼서. 그러자 며칠 뒤 원청사인 대기업 구매팀으로부터 이메일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단가 인하권으로 공급사 여러분들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도 잘 알고 있지만 당사가 현재 처한 상황도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사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가를 낮추는 작업을 함께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검토 요청드린 단가, 오전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귀사에서 납품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공급선 재검토 및 향후 새로운 비즈니스 진행 시 제외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하청업체를 찾았습니다. (20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이 업체 사장은 문서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엔진 부품에 대한 규격부터 재료비 등이 자세히 적힌 원가 계산서입니다. 제품을 만드는데 원가가 이 정도 들어가니 납품가를 얼마에 책정해달라 하는 요구서인데 이상한 건 이걸 물건을 만드는 하청업체가 아닌 납품받을 대기업에서 작성해 보내온다고 합니다. 처음에 어떤 제품을 공급할 때
BOQ 데이터라는 것을 저희가 제공하게끔 돼 있어요. BOQ가 뭐죠? 지금 순수 원가, 제품을 재료에서부터 너희 공장에 나올 때까지의 모든 원가 데이터가 다 주게끔 돼 있어요. 예. 그냥 재료가 들어와서 그 라인에 띄우는 감가상각이 들어가고 거기에 몇 명이 투입되는지, 차당 몇 개가 생산이 되는지. 특히 임률, 즉 하청업체의 인건비 단가까지 이 대기업 원청 회사가 정해준다는 겁니다. 이 임률도 통제받습니다. 대기업에. 야, 너의 임률이 이렇게 높아. 다른 데는 어마어마하니 이걸 맞춰. 이제 그렇게가 들어오는 거죠. 그 임률이나 이런 거 그런 걸 받는 업체가 정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대기업과 그러면 그 중소기업의 나름의 정책이 하면서 없어요. 솔직히 없습니다. 자, 대기업의 정책을 따라가야 되고, 대기업이 요구하는 조건을 최대한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 정책은 이러하다. 우리 근로자금 근로 수준이 이러하다. 그러면 대기업들이 관심 갖기에요. 이 같은 일방적인 종속 관계는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간 이익률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삼성전자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15조 6천억 원으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11년부터 16년까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 평균은 10.9%. 만 원어치 물건을 팔아 1,090원 남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이 삼성전자 1차 협력업체들의 이익률은 평균 3.2%로 3.4배 차이 납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도 같은 기간 9.1%대 3.3%로 2.8배가량 영업이익률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나마 이건 규모가 좀 있는 1차 협력업체들 얘기지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 2, 3차 소규모 협력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1%도 안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기업에서는 초기에 흑자를 냈다가 언론에 발표하고 하니까 여기에 더 중소기업들이 돈통 터지는 거예요. 뭐든 흑자 나는 것 뻔하잖아요. 자기네들 공장 만들어가지고 생산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거의 다 99%는 중소기업 제품 가지고 조립해가지고 나가서 만들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흑자 받다 그러니까 너무 정말 분당 터지죠. 그리고 영업이익률의 격차는 곧 임금의 격차로 이어졌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현대기아차와 전체 협력업체들 간 임금 격차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현대기아차 본사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약 9,700만 원, 1차 협력업체의 연봉은 약 4,800만 원으로 내려가고 2차 협력업체는 2,800만 원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특히 비정규직 인력, 이른바 사내 하청 근로자의 임금은 2,200만 원까지 떨어져 본사 정규직 직원과 비교해서 약 4.5배 차이 났습니다. 그리고 격차가 너무나 이렇게 심화된 양상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죠. 사실은 협력업체들이 사실은 그 원청에 대해서 교섭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박탈당하는 경우가 사실은 발생하는 거죠. 이런 구조 속에서 그 분배 산업 생태계 분배의 몫을 상층부만이 전유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거는 이런 산업 전체가 노사를 불문하고 이렇게 층지어진 일종의 수탈 구조가 돼 있는 양상이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대기업들의 월 평균 상여금이 230만 원이 넘는 데 반해 1차 하청업체 평균은 약 45만 원, 2차 하청업체 평균 상여금은 1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아 광주 공장에서 일하는 친구도 있긴 한데
뭐 나는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으니까 나는 뭐 이만큼 받는 거는 당연한 거다. 근데 이제 너는 뭐 속해 있는 업체가 다르고 일하는 부분이 이게 좀 다르니까 네가 그만큼 받는 거는 뭐 좀 어쩔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한두 번씩 오고 가다 보니까 뭐 이렇게 친구를 만나더라도 일적인 얘기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이러한 영업이익률을 가지고는 임금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연구개발이나 시설 투자에 자본을 지출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기업들의 임금은 지속적으로 올라가지만 이 협력업체들의 임금은 낮은 상태로 지금 유지되고 있고 이러한 저임금은 결과적으로 우수 인력의 채용도 어렵게 만듭니다. 국산 자동차와 또 스마트폰이 잘 팔려서 직원들이 임금을 많이 받는 건 당연한 일이고 또 박수 쳐줄 일입니다. 그러나 이 대기업 제품들이 잘 팔리고 수출이 잘 된 이유가 본사 직원만이 잘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수많은 부품 협력업체들의 노력이 같이 만들어낸 결과죠. 그렇지만 이 협력업체들과 대기업 본사의 임금은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납니다. 최저임금의 뒤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윤율 구조가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쭉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중소기업은 능력이 약하니까 그렇게 되고 대기업은 아주 탁월한 경영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받고 한 이런 거였는데 대기업이 그만큼 이윤율이 높은 이유의 핵심적인 이유는 중소기업과 나눠야 되는 이윤을 공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한 전자부품 하청업체 사장님이 이 얘기를 꼭 해달라고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하는 거 그거 반대하지 않는다. 데리고 있는 직원들 다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일부러 월급 적게 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장이 도대체 어디 있겠느냐. 다만 현재 대기업과 이 중소기업 간의 현실이 정글과 마찬가지인데 이 정글과 같은 구조를 먼저 공정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최저임금을 뭐 10,000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정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느냐 이 말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동네 빵집 그리고 피자집 이 자영업체 사장님들 사정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경복궁 옆 서촌마을. 좁은 골목길을 따라 낡은 한옥 가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몇 년 전부터 뜨기 시작한 동네입니다. 1998년도에 여기 이사를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애들 이제 아주 어릴 때 들어왔죠. 애기들 어릴 때 들어와서 이 동네에서 쭉 살면서 처음에 이제 화장품 대리점으로 했어요. 그리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 족발집을 차렸습니다. 그때가 2009년. 여기가 이제 이 자리가 이제 슈퍼 자리였어요. 근데 관리인이 슈퍼가 망해서 이제 나가려고 그러니까 권리금 좀 주고 해볼 마음이 없냐 그래갖고 이제 권리금을 3,000원을 주고 이제 다시 이제 보증금 뭐 3,000원 이렇게 하면서 시설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것까지 같이 시작을 한 거죠. 그러나 부부의 생활 터전이었던 이 족발집은 개업한 지 6년 반 만에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2016년도 1월 달에 건물주가 딱 바뀐 거예요. 건물주가 와갖고 보증금 1억에 월세 1,200을 내고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월세가 얼마였었는데요? 월세가 297만 원이요. 그러면은 4배 가까이. 4배가 넘는 금이죠. 현행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료를 매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 기간은 딱 5년간입니다. 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임대료는 건물주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은 5년 넘었다는 거로 뭐 재판에서는 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5년 넘게 했으니까 니네들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다는 그거였어요. 결국 법적으로 임대차 보호법 5년 넘게 했으니까 니네는 보호받을 수 없다. 건물주 손을 들어준 거죠. 혹시 몰라서 CCTV를 잘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군요. 소송에서 이긴 건물주는 가게를 비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불복하자 몇 차례 강제 철거 집행이 시도됐습니다. 재판에선 졌지만 그렇다고 그냥 나갈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기존의 보증금 갖고 나가면 된다라고,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장님 그러면 저희 보고 지금 길거리로 나앉으라는 소리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법 자체가 법의 그 자세한 점을 모르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있다는 것도 저희는 이제 전 소송하면서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를 도와주는 법인 줄 알았어요, 진짜. 임대차 보호법이기 때문에 이름 자체도. 근데 뚜껑을 딱 열으니까 임차 상해를 보호해주는 법이 절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돈 많은 건물주를 도와주는 법이에요. 안녕하세요. 건물주를 찾았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사실 법적으로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 해요. 그 제가 정한 가격이 정당하냐 정당하느냐 문제가 아니고 족발 가격은 족발집 사장이 정하는 거고 임대 가격은 임대인이 정하는 거죠. 그 제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제가 그 사람한테 재임대료를 내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자기 능력에 못 미치면 그 이제 딴 데 가서 장사하시는 거죠. 그 이제 그게 자본주의가 워킹하는 방식이고. 그나마 5년간 임차인을 보호해 준다는 법도 건물을 재건축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이 떡볶이 전문점은 개업한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건물주로부터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건물이 낡아 재건축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인테리어하고 다 하고 뭐 하고 하는데 공사하고 다 하는데 3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뭐 터무니없이 1,300만 원 줄 테니까 나가라. 얼마 10원 자기 너네는 뭐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 사항이 없다. 권리금에 대한 뭐 보상해 줄 수가 없다. 현재 국회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임차 상인 보호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10년으로 연장이 되면 의미가 뭐냐면 그 기간 동안 장사를 보장받는 것도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임대료 인상률이 10년 동안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윤 부분이 상인의 이윤 부분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초기 투자비도 뺄 수 있고 거기에서 자기들의 노동력에 대한 인건비, 이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된 지 벌써 1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하면 점포 주인은 약간의 수수료를 카드사에 내야 합니다. 중소상인도 함께 살자. 카드 수수료 인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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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수수료가 얼마나 되길래 그럴까요? 한 프랜차이즈 빵집의 매출액을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지난해 1년간 매출액 총액이 약 7억 52만 원. 이 가운데 카드 결제액이 5억 원이 넘어 76% 정도가 카드 손님이었습니다. 그럼 카드사의 수수료는 얼마나 낼까요? 지금 요게 이제 카드 수수료 부분이거든요. 매출이 5억 3,800이고 카드 수수료만 이제 1,320만 원을 1년 동안 지출을 한 거죠. 1년 매출이 5억 3,800만 원이었는데 네. 카드 수수료가 1,300만 원이다. 네. 그럼 몇 퍼센트 정도가 이게 체크카드랑 신용카드를 합해서 정확하게 2.45% 정도, 2.45% 나오고 있어요. 카드로 매출한 거에 2.45%는 신용카드 수수료로 떼인다는 거죠? 네, 뭐 1년에 소형 차값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그 부담이 2.45%면 그래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굉장히 크죠. 그 사실 마진율이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순이익의 절반, 뭐 3분의 1 이 정도 차지하는. 문제는 모든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똑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취재팀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난 2016년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입 현황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 3대 대형 마트에서 2016년 한 해 동안 약 21조 원이 카드 결제됐는데 수수료 수입은 약 4천억 원으로 평균 수수료율은 1.89%였습니다. 일반 가맹점들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2.5% 정도니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대형 마트에서 장 볼 때 왜 제휴 카드 할인 많이 받으시죠? 대형 마트들이 카드사와 제휴해서 자기네 제휴 카드를 쓰면 물건값을 깎아주는 일종의 할인 마케팅인데 이렇게 깎아주는 금액은 대형 마트와 카드사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카드사가 이런 할인 마케팅 비용으로 부담한 비용이 약 2,465억 원. 이걸 감안하면 대형 마트의 실제 카드 수수료율은 0.73%에 불과했습니다. 소위 삥 뜯는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큰 기업에게는 오히려 돈을 줘가면서 기록 프로모션 비용, 뭐 각종 적립 비용 같은 걸 카드사가 그 백화점 같은 데 지원해 줘가면서 혜택을 주면서 실제로 그 비용들은 저희들 같은 자영업자들, 힘든 자영업자들한테 삥 뜯어서 하는 혜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부가 규제를 나서야 되고. 카드사 협회를 찾아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대형 가맹점들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굉장히 크고 또 그런 부분만큼 마케팅을 투여했을 때 규모의 경제 효과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효익도 그만큼 커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 단위인 분들은 그렇게 돈을 투여했을 때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없다는 거죠. 소상공인 이분들은 우리 쪽에 마케팅 안 해주고 저쪽은 마케팅 많이 한다 하겠지만 그거는 뭐 우리가 방향을 그렇게 정확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글로 가지 않습니까? 대형마트. 당연하죠. 고객들이 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쪽으로 많이 인원들이 많이 이렇게 구매가 몰리다 보니까 카드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동네 소상공인의 불공정한 구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통신사 할인 받아요, 그러니까? 네, T 할인 받아요. 그 주로 어떤 때서 많이 할인 받아요? 저 파리바게트. 뭐 사 먹을 때 간단하게 할인 받아요. 얼마나 할인을 좀 해줘요? 그런 거? 한 10%나. 편의점이나 외식업체에서 가입한 통신사에 멤버십을 제시하면 가격을 깎아주는 혜택입니다. 할인받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면 빵집 주인이 부담할까 아니면 통신사가 부담할까? 통신사 아니에요?
빵집이 덜 받는 거니까. 통신사에서 통신사에서 부담하는 포인트 주는 거니까. 누가 부담할까요? 한 피자 체인점에서 방금 계산된 영수증을 확인해 봤습니다. 가격이 콜라값에서 27,900원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손님이 이제 통신사 할인카드를 제시해서 8,130원 이제 저희가 할인해 드리고요. 굉장히 많이 할인 받네요. 그렇죠. 많이 할인. 몇 퍼센트 할인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30% 할인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8,970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30%라는 금액이 되게 작은 금액이 아니고 큰 금액이에요. 그러네요. 저희가 그냥 다 100% 부담하고. 현재 업종에 따라 통신사가 일부 분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가맹점이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3천만 원 정도 매출을 일으킨다 라고 하면은 한 4,500만 원 정도는 할인으로 그냥 차감되는, 그러니까 뭐 거의 한 15%에서 20% 정도는 이제 그 총 매출에서 저희가 이제 할인으로 통신사 할인이나 그런 걸로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멤버십 제도가 도입된 건 2000년대 초. 그땐 이동통신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정말 극심했던 때였죠. 처음에는 뭐 50%까지 부담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최초는 그렇게 했는데 점점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통신사가 우월적지고 이제 갑이 되다 보니까 뭐 우리 지금 이번에 재계약할 때는 뭐 30%밖에 못 해주겠다. 그 다음에는 10%밖에 못 해주겠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원을 못 해주니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이제는 통신사와 분담 비율을 협상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1250원이시고요. 이게 경쟁 관계에 있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빠져라고 해버리면 요구하기 어렵죠. 예를 들어서 너가 하지 마라. 이래버리면 안 할게 소리 못하니까 어쩔 수 없는 구조일 것 같아요.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서면으로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분담 비율을 정해주지 않는다. 통신사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마케팅 효과 등을 고려해 부담 비율을 정한다. 이렇게 답해왔습니다. 거의 최저임금의 경계상에 있는 저임금으로 운영되는 중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이 많은 게 문제인 것입니다.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인상뿐만이 아니라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그런 중소상공인 사이에 있어서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같이 병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 최저임금을 둘러싼 우리 주변 시장 환경은 뭔가 공정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이걸 그냥 놔둔다고 해서 저절로 공정하게 바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처음 이제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시작할 때 뭔가 대안을 한 가지 제시하겠다고 했었죠. 자, 이제부터 그럼 그 대안에 대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장원 박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난 5년간 간사를 맡았습니다. 무조건 최저임금만 올리면은 무엇인가 다 올라가고 다 좋아지겠지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거는 저는 역부족이다. 우리나라 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풀 수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산하의 위원회다. 이 위상이 결국은 더 많은 고용노동부 소관 어떤 그런 정책이 아닌 더 많은 거를 논의하기에는 이미 그 스스로 한계를 이제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대안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자를 떼고 우리나라의 임금위원회로 개편을 해야 된다. 임금위원회.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의 어떤 그런 적정 어떤 수준, 격차 이런 거에 뭐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그래서 하청기업의 임금도 대기업이 올라갈 때 어느 정도는 그 격차가 줄어드는 쪽으로 올라가도록 그 간섭을 해야 된다. 원 하청 간 납품 단가는 공정한지, 상가 임대료나 카드 수수료, 또 프랜차이즈 계약에 문제는 없는지 등등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임금위원회가 개입해서 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권한, 전체적인 권한을 높이는 것은 일단 필요하다. 대통령 직속으로 좀 더 권위를 가지고 운영될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많은 자원을 동원을 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간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임금위원회로 격상시켜 강력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자는 개정안도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저는 임금 문제의 왜곡된 현상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강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강한 권한을 그 위원회가 갖고 있어야만이 작동할 것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위원회가 우리 말하자면 경제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임금 구조를 바로 잡는데 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야 뭔가 작동이 제대로 될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대대적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흔히들 최저임금 많은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냥 주라, 줘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기본적인 설계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중소 영세기업이 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가닥을 잡아야 됩니다. 소득주도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노동자들 임금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영세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전반적인 이윤, 이까지 포함된 것이다. 격차 문제를 이야기하거나 최저임금 문제 얘기할 때는 그걸 흔히 노동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소, 영세기업 하시는 분들과 더불어 하는 총체적인 문제다. 시장은 조정 능력을 잃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줘야 하는 입장에선 누군가 나서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 돌아갈 때는 정부에서 개입하게 됐습니다. 소위 우리가 그 헌법 119조 2항에 보면은 그 시장이 안 돌아갈 때는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경제 민주화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그게 119조 2항의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이걸 협의서하고 우리가 호소를 한 겁니다. 최저임금이 지금 뭐 16%가 오르고 뭐 임대료도 상승하고 거기서 단 1%라도 저희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은 사실은 많은 걸 100을 달라는 게 아니고요. 희망을 달라는 거예요, 사실. 좀 더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달라는 게 최저임금을 주는 쪽이나 받는 쪽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여건을 국가가 먼저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시장에 맡겨두면 뭐 그냥
정글이 돼버리겠죠. 우리 사회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듯이 우리 사회의 저소득 영세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제도들이 우리는 너무 취약한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도화하고 마련해 나가는 것이 그 상생 관계인데 그거를 그 마냥 그 갑들의 선의에 맡겨둘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것을 제도화해서 상생을 리드해 나가는 것이 저는 정부와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정의로운 최저임금이 되는 길. 문제는 최저임금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패는 국가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